난 흉가 체험 매니아다. 고등학생 때부터 흉가 카페에 활동하면서 다양한 흉가를 가보았다. 남들이 가면 안 된다, 가면 반드시 귀신이 씌인다 같은 후기가 남겨진 흉가를 가면서 보란듯이 멀쩡하게 돌아왔다. 그리고 갔었던 곳 중 모두 귀신 따윈 절대 없었다. 나의 흉가 체험 후기로는 흉가의 귀신이나 빙의 현상 따윈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받기 위해 체험 후기에 상당한 과장을 섞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물론 내 글에 항의를 하는 다른 체험자들도 있었지만, 요즘 세상에 흉가에서 귀신을 봤다든지 테마사조차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나 짓거리는 관심 종자들을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 나의 낙이었다. 하지만 이 짓도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 흉가들은 관리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엄연히 다 주인이 있고 다 사유지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흉가에 들어가거나 전리품으로 물건을 가져오는 것도 다 범죄라고 한다. 상당수의 흉가 체험가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뉴스들이 가끔씩 나오면서 우리들의 행동이 범죄 행위라고 일갈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들이 올렸던 체험담들은 다 범죄 기록물이 되어버렸다. 그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나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면서 경찰서에 몇 번 다녀오기도 했었다. 결국 나는 10년 가까이 했던 흉가 체험을 접어야만 했다. 경찰서에 몇 번 다녀오니 가족이나 직장에서 날 이상하게 쳐다보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몸을 사려야 했다. 결국 난 유종의 미를 장식하기 위해 마지막 흉가 체험을 하기로 했다.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고 오로지 나 혼자만 즐기기 위해 아무런 기록도 안 남기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인 만큼 잘 알려지지 않고 사연이 많은 흉가로 가기로 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전국의 흉가를 다 찾아본 결과 산속에 버려진 양옥집을 발견하였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소유했던 건물로서 지금은 방치가 되어 있고 가는 길 자체가 심해서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곳이라고 한다. 이런 정보가 있는데도 아무런 후기가 없는 것이 무척 신기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수많은 흉가 매니아들이 여기는 가지 않았다고? 그 양옥집에 대해 더 검색을 해봐도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 흉가에 대한 정보를 올린 게시물도 10년 전 게시물이었고, 게시자 역시 활동을 접었는지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결국 인터넷에 주소를 검색해서 그곳으로 가는 방법을 찾고 주말에 그곳으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촬영용 바디캠, 목장갑, 손전등, 그리고 여분의 배터리들을 가방에 넣었다. 흉가 체험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가족들에게는 직장에서 야유회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지방에 있는 그 별장은 버스로 3시간이나 걸렸고, 그 지역에 도착 후에도 별장 근처까지 마을 버스를 몇 번 더 갈아탔다. 그리고 내 경험상 흉가 위치를 마을 주민에게 물어보면 쓰레기 취급하듯이 내쫓기 일상이므로 마을 주민들에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외지인이 나를 알아본 주민들은 그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날 쳐다볼 뿐이었다. 식당에서 밥을 든든히 먹고 최소한의 음료수와 간식거리를 구입해서 흉가로 향했다. 역시 오랫동안 버려진 곳이라 그런지 별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옛날 길의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 중간중간 시멘트 바닥이나 돌로 만든 듯한 구조물들이 별장으로 가는 길로 인도했다. 그리고 중간중간 사람이 지나간 흔적들이 눈에 띄었다. 내가 조사하기론 이 흉가에 다녀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아니면 다들 한 번씩 다녀갔지만 나처럼 후기를 안 올린 걸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걸으니 느닷없이 쇠로 만든 울타리가 있었다. 이상하다. 내가 봤던 게시물에는 철책이 있다는 말이 없었다. 하긴 그 게시물이 10년 전 게시물이었으므로 그 사이에 철책이 세워져도 이상할 것은 없다. 경험상 이런 산속에 설치된 철책은 분명 허점이 있기 때문에 철책을 따라 그 부분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15분 정도 찾았을까? 철책이 찢어진 부분을 찾았다. 나는 미리 챙겨온 목장갑을 꺼내서 철책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벌린 후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내 앞에 드러난 별장.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건물이라 그런지 상당히 이국적이며 투박하지만 뭔가 호화로운 감은 있었다. 오랜 시간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는데도 꽤 멀쩡해 보였고 유리도 오래된 감은 있지만 멀쩡했다. 그리고 난 천천히 입구 쪽으로 가보았다. 입구의 나무 문은 호화로운 조각으로 되어 있었고 화려한 철장식으로 만들어진 손잡이가 있었다. 지금이야 다 기계로 찍어내지만 그땐 일일이 다 손으로 직접 만들었겠지? 나답지 않게 여기저기 건물의 역사 흔적에 감탄하던 와중 난 문이 살짝 열려있다는 것을 알아채었다. 문이 열려있다고? 누가 들어왔나? 철책을 설치하면서 누가 한번 들어왔다가 문을 안 잠그고 그냥 간 것 같다. 실례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건물에 인사를 하면서 들어간 나. 일단 바디캠을 작동시키고 손전등을 켰다. 그리고 내 눈 안에 펼쳐진 건물 내부. 별장이라고 함은 고급진 나무 장식으로 된 가죽 소파라든지 고풍스런 골동품 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각종 과학 도구들이었다. 과학실에서나 볼 법한 비커나 플라스크 등 무언가 실험을 했을 것이라는 내 상상력을 끌어올렸고 바닥엔 각종 플라스틱 통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게 뭐야? 예상치 못한 광경에 난 정신이 어버버해졌다가 이 광경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냈다. 잠깐. 예전에 봤던 미국 드라마에서 어느 화학교사가 돈을 벌기 위해 캠핑카 화학 도구로 마약을 만들어 파는 내용이 있었다. 그렇다. 내 눈앞에 이 광경은 그 드라마에 나왔던 마약 제조실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버려진 별장인데도 중간중간에 있던 사람의 흔적, 철책, 그리고 열려진 문. 이 말은 최근까지 누군가가 여기에 있었단 말인데 그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내 머리를 내려쳤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 둔탁한 무언가가 계속 내 머리를 계속 내려쳤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입에선 거품 같은 것이 나오는 것 같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벌써 몇 번째냐? 웬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을에 처음 보는 놈이 보이길래 친척이라도 찾아왔나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동네 사람의 친척이 아닌 거야. 그래서 또 여길 흉가체험 마냥 찾아오는 놈인가 해서 계속 미행을 했는데 다른 놈들과 달리 저기요, 별장으로 가는 길이 어딘가요? 같은 질문을 안 하니까 이 새끼가 왜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계속 지켜봤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별장 쪽으로 가네. 그래서 급하게 널 불렀지. 철책 보고 그냥 돌아갈 줄 알았는데 기어코 그 구멍을 찾아냈네. 목장갑 끼고 들어오는 거 보니 한두 번 해본 놈이 아닌 것 같더라고. 내 머리를 때린 덩치 큰 남자는 피 묻은 몽둥이를 들고 삐쩍 마른 남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삐쩍 마른 남자는 걸쭉한 침을 뱉어냈다. 요즘 애 새끼들은 왜 이러냐? 사유지 출입금지라고 적어놨는데도 왜 들어오지? 학교 나오면 뭐하냐고 이런 간단한 글도 못 읽는데 이놈도 그 인터넷 게시물 보고 온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못 지우냐? 삐쩍 마른 사람은 짜증나는 말투로 말했다. 못하지. 그 게시물 올린 놈 김할배가 처리했잖아. 그 게시물 지우려면 이 건물 주인이 직접 문의해야 한대. 덩치 큰 남자가 대답했다. 아우씨, 매번 이러는 것도 귀찮고 여기도 언젠가 발각될 것 같은데. 나는 머리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열과 통증을 느끼면서 목소리를 내보려고 했다. 뭐야? 이 새끼 살아있네? 얼른 마무리해. 삐쩍 마른 사람이 덩치 큰 사람한테 재촉하듯 말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단지 나는 나의 흉가 체험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여기로 온 것이다. 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신이 보낸 경고였나? 더 이상 흉가로 가게 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애당초 난 왜 다들 하지 말라는 흉가 체험을 하게 된 것일까? 흉가 따위에 오질 않았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그리고 내 두 눈이 힘없이 감겨지는 걸 느끼게 되었다.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하고 있다. 일제시대 때 지어진 친일파 소유였던 버려진 별장? 야, 여긴 가도 되지 않을까? 친일파 건물이었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한 남자가 말했다. 그렇네. 그리고 이 게시물 올라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여기 다녀왔다는 후기가 하나도 없는 거 보니 아직 아무도 안 갔나 봐. 남자의 동료가 말했다. 외진 곳에 있으니 여기 하룻밤 정도 있어도 되겠다. 이번엔 동아리 애들 싹 다 모아서 가보자. 알았어. 단톡방에 공지 올릴게.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살고 있는 32살 초보 신랑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을 구할 때 좀 더 꼼꼼히 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지쳤고 또 많이 혼란스럽네요. 저희 부부는 지난 11월경에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직 저희는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만큼 꿋꿋이 또 열심히 보란듯이 남들에게 지지 않게 잘 살자라고 다짐하며 3년 전 동거를 시작하여 작년 혼인신고를 올리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드디어 아파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곳은 전형적인 아파트촌입니다. 8층짜리 건물이었으며 신혼이 살기에 좁지 않은 방에 교통편도 좋은 편이며 걸어서 10분 거리에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근처에 큰 공원도 있고요. 거실, 작은 방, 화장실, 작은 부엌, 베란다까지 원룸에 비해 둘이서 생활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이 살짝 낮았다는 점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낮았던 것도 아닙니다. 근처 아파트에 비하면 이 정도 가격도 나올 수는 있겠구나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집주인이 바로 저희가 이사하기 전에 살던 사람이라는 게 가장 끌렸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전에 살았으니 문제점이나 수리할 것이 있다면 얘기도 잘 통할 거라 생각해서였죠. 무튼 바쁘게 이사를 준비하여 드디어 아파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아내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했죠. 별일 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전주인이 쓰던 흔적들을 지우고 문풍지를 다시 붙이거나 청소를 하거나 하는 등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장 출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난 그날 밤, 아내의 친구들을 집들이 겸 초대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아내의 친구들을 거실에서 재웠습니다. 아내는 이불과 베개를 주며 이야기하다 자 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아내와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일의 사단은 새벽이 지나고 나서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3시에서 4시쯤 사이로 기억합니다. 아내와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다급한 목소리로 아내의 친구들이 아내를 부르더군요. 아내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얼른 나가보았더니 글쎄 친구들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인데 집에 가야 하나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하며 저도 일단 거실로 나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친구들은 그날 밤 친구 3명 모두가 아주 기묘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꿈이냐면 친구 A는 베란다를 통해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 무언가 떨어지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길래 베란다 밑을 보았더니 글쎄 아파트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꿈입니다. 아주 끔찍하게 말이죠. 친구 B는 자꾸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급박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꿈입니다. 친구 C의 꿈은 다들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자신만 잠에서 깨어 물을 마셨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우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그때 베란다 난간에 누군가가 매달려 있듯이 어떤 손이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미신을 잘 믿지 않는 저이지만 아내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제가 들어도 기분이 상당히 재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라며 집에 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서로 얘기 중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내의 친구분들에게 자리가 불편하니 꿈을 잘못 꾼 것 같다고, 그래도 이제 새벽 4시이고 하니까 정 불편하면 간단하게 아침이라도 먹고 가라고 했었습니다. 이미 저희 모두는 잠은 다 깬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친구들 하나하나 집 앞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렵게 모인 친구 사이에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앉아서 이야기 좀 하다 아침밥을 먹고 나니 아침 8시가 훌쩍 넘었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친구분들을 다 바래다 주고서야 집들이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와 저는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이제 뭐가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무서운 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는 피하고 보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뭐가 있긴 뭐가 있겠어? 라고 하고는 그럼 내가 거실에서 한번 자볼게 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든든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날 밤 혼자 거실에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혼자 거실에서 자게 된 날, 친구 A와 C가 꾼 내용의 꿈을 제가 꾸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리고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해야 하는지요? 제 아내는 무서운 걸 정말 싫어하는데 말이죠. 그러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말해봐야 긁어 부스럼일 테니까요. 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별 꿈 꾸지도 않았다, 잘만 잤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 주말 청소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베란다 맨 밑쪽 난간에서 한 장, 창고 보일러 뒷면에서 한 장, 아내와 청소 도중 2장의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재수없어 하면서 부적을 떼었고 혹시나 하여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걸어두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부적을 떼어내고 십자가를 걸어둔 날, 그 후로 아내와 저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잘 때에도 기묘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단편처럼 짧게 그런 식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대체로 아내와 제가 꾼 꿈의 내용은 어두운 밤에 베란다에서 무엇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밑에서 사람들이 웅성대거나, 혹은 문 밖을 누가 자꾸 두드린다거나 하는, 꿈에서 깨면 상당히 찝찝한 그런 꿈들 말이죠. 그리고 이쯤 되자 매일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싫어지더군요. 아내 역시도 집에 정을 붙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하려다가 집에서 발견된 2장의 부적에 대해서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제게 묻더군요. 부적을 떼어내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었냐고. 기묘한 꿈들을 꾸긴 했지만 그 사실은 말하지 않고 별 다른 일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게 도대체 무슨 부적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집주인은 쉽게 말을 꺼내지 않더군요. 순간 기분이 나빠진 저는 부동산 계약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통화다 녹음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다음 날에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뒷날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시라는 그분은 이것저것 비싸 보이는 빵과
치즈케이크를 사왔었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지금 이 집에 살기 전 여기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이 이 집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또 자살이 아닌 사고사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TV가 잘 나오지 않아서 베란다에 달린 안테나를 손보다가 실수로 그만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셨다고. 그리고 그 일이 있고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그 사람이 죽는 꿈을 계속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 어디에도 말할 수 없어 답답해하던 찰나 심령적으로 아주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에게 그간 있었던 사연을 털어놓게 되었고, 당시 무당이 써준 부적을 2년간 붙여 살게 되면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와서 살게 될 것이었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부터 집을 계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부적을 붙이고 굳이든 뭐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놀란 저와 제 아내는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하시기 전 말입니다. 꼭 집안의 베란다나 창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도 부적이 붙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야, 소설 중에 추리소설이 진짜 재밌지 않냐? 난 옆에서 책을 읽고 있는 친구에게 말했다. 추리소설? 매력있지.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온다니까.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친구가 이야기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이 친구와는 중학교 때부터 붙어 다닌 단짝 친구 사이다. 사는 곳이 가까워서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둘 다 추리소설을 매우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주말이면 항상 그 친구 집에 놀러가 하루 종일 뒹굴거리며 책을 읽곤 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 역시 탐정이 되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 실제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장래희망이 탐정이었다.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부터 꿈을 접었지만 아직은 내심 탐정이 된 내 모습을 가끔 상상하곤 한다. 야, 나 있잖아. 옛날부터 소설 속 주인공처럼 되고 싶었어. 친구의 말에 난 고개를 들어 친구를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친구 역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혹시 넌 진짜 탐정이 될 생각 없어? 친구가 책에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 당연히 되고 싶지. 지금이야 현실성이 없어서 포기했잖아. 친구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말을 이었다. 혹시 모르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네가 멋지게 해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탐정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어? 가끔 이 친구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다.
소설 속에서 산다고 할까? 현실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아주 잘도 한다. 난 작게 한숨을 쉬곤 적당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끄덕임이 긍정이라고 받아들였는지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책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야, 조만간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며칠 뒤 친구의 말처럼 정말 사건이 일어났다. 급식으로 나온 우유를 마신 친구 한 명이 급작스레 구토를 하며 쓰러진 것이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선생님의 빠른 조치로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큰일이 일어나진 않았다. 그거 봐. 내 말 맞지? 사건 맞잖아 이거. 야, 이제 네가 나설 차례야. 피레의 탐정 실력을 보여주려고. 난 그 말을 듣고 추리를 시작하거나 용의자를 색출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정황상 어떻게 된 일인지는 너무나 확실했다. 내가 굳은 얼굴로 친구를 가만히 쳐다보자 친구는 미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 뭐야? 벌써 범인을 알아챈 거야? 그럼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서 보자. 친구는 그대로 자리로 돌아갔다. 방과 후 친구 집으로 가는 동안은 나도 친구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약간 이상한 아이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짓까지 했을까? 일단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다. 그리고 친구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곧장 친구에게 물었다. 야, 아까 네가 했던 짓이야? 내 질문에 친구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아니지. 추리를 한번 해봐. 다짜고짜 범인 지목이라니. 그건 탐정 스타일이 아니야. 순간 분노가 일었다. 지금 장난해? 이게 지금 장난이야? 내 화난 목소리에도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어서 말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완벽하게 추리. 그게 탐정이잖아. 안 그래? 친구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야, 정신 차려. 그런 터무니없는 것 때문에 사람 목숨을 가지고 놀아? 진짜 어떻게 되었으면 너 어쩔 뻔했어. 너 이제 탐정인의 추리니 그딴 소리 집어쳐. 알았어? 내 말에 친구는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가방을 뒤적였다. 난 있잖아. 추리소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웠어. 항상 범인들은 탐정의 추리에 붙잡히잖아? 친구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말했다. 참 안타깝지 않아? 탐정은 언제나 완벽하게 범인을 밝혀내고 범인은 경찰에 잡혀가. 거의 모든 엔딩이 그래. 난 그게 싫었어. 다른 엔딩을 원했지. 친구는 흉기를 역수로 쥐고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친구의 이상한 행동에 난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이 녀석 날 죽일 생각인 건가? 도망쳐야 했지만 친구가 문을 막고 서 있었다. 창문 쪽을 곁눈질하는 동안 친구가 말을 이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은 경찰에 넘기는 걸로 안 돼.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죽여버려야지. 의외의 말에 난 친구를 바라보았다.
친구는 두 손으로 흉기를 높이 든 채 날 노려보고 있었다. 탐정은 말이야, 범인을 알아채는 그 순간 그냥 범인을 죽여버려야 돼. 그게 내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엔딩이지. 친구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말했다. 내가 원하던 구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넌 범인을 맞추었으니 그럭저럭 괜찮겠지. 그리고 그 친구는 흉기를 자신의 가슴팍에 찔러 넣었다. 자, 슬슬 배도 불렀고 분위기도 딱 좋으니까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모닥불 주변으로 둘러앉은 누리는 친구의 말에 그 녀석을 쳐다봤다. 경치 좋은 곳에서 힐링을 하고 싶다는 그 친구의 강력한 주장으로 오게 된 여행. 나를 포함한 우리 넷은 캠핑 장비들을 빌려 이곳 한적한 산속에서 캠핑 중이다.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모닥불을 피워놓자마자 친구가 분위기를 잡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형님이 이 근처에 사셨는데 그 형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친구의 말에 우리는 맥주를 홀짝거리며 이야기에 집중했다. 너 혹시 임명견이라고 알아? 사람 얼굴한 물고기? 내 옆에 앉아있던 녀석이 대답했다. 아니, 물고기 말고 사람 얼굴을 한 개, 임명견 말이야. 난 잠시 임명견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강아지의 통통한 몸에 사람의 얼굴을 가진 작은 동물. 왠지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친구가 이야기하는 임명견은 내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인 듯했다. 친구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옛날에 저 아래쪽 동네 한적한 곳에 고아원이 있었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 불법으로 애들 데려다가 착취하는 뭐 그런 곳이었다나 봐. 왜 그런 거 있잖아. 애들 데려다가 구걸시키고 도둑질시키고. 여튼 거기 운영하는 아저씨가 전직 깡패던가 그런 쪽이었나 봐. 애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시키지도 않으면서 도망도 못 가게 작은 방에 가둬두고 그랬대. 알 사람들도 다 알면서 그 아저씨가 무서워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지.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도 그 아저씨도 보이지 않았대. 그냥 이사를 갔나 보구나 하고 생각했겠지. 그러다 어떤 아줌마가 그 집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먼발치에서 본 거야. 그건 새까만 개. 덩치는 진돗개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좀 이상했대.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고 아줌마를 쳐다보던 개의 얼굴이 꼭 사람 얼굴 같았다는 거야. 몸에 있는 털이랑 얼굴에 붙은 머리칼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 아래로 하얀 사람 얼굴이랑 눈, 코, 입이 이상하게 일그러져서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대. 그리고 가만히 서서 그 아줌마를 보고 있었다는 거야. 거기까지 들은 나는 진저리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어디가? 지금부터가 재밌는 건데. 열심히 말하던 친구가 나를 보며 말했다. 난 그런 유치한 이야기 싫어해. 화장실이나 갔다 올게.
난 랜턴을 들고 풀숲으로 들어갔다.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려 하는데 뒷집에서 작게 바사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인가?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검은색 개 한 마리. 방금 들었던 이야기 때문이었는지 랜턴까지 떨어뜨리며 놀라고 말았다. 서둘러 랜턴을 집어들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개를 비춰보았다. 저 쫄보 새끼.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을 하지. 일단 계속 얘기할게.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야. 그 아줌마는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대. 인명견이 나타났다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아줌마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아서 다 같이 한번 가보기로 했대. 그리고 젊은 청년 몇 명이 그 고아원으로 갔지. 근데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뭘 봤는 줄 알아? 신체 일부가 뜯겨있는 아이들의 사체였어. 어우, 소름 돋아. 무튼 온통 피냄새로 진동을 했대. 그때 사람들이 확신한 거야. 아줌마의 말이 진짜였구나. 여기 괴물이 있구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각자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그 괴물을 찾아 주변을 막 돌아다녔대. 랜턴에 비춰진 개의 모습에 난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히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덩치가 좀 컸지만 그냥 평범한 개일 뿐이었다. 아마 마을에서 키우는 개가 여기까지 올라온 모양이다. 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안도한 나머지 개의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려던 그때 개가 이빨을 드러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다가 아줌마가 본 그 개를 찾은 거지.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가진 게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검은 개였지. 다만 한 아이의 잘린 머리가 개 발치에 굴러다니고 있었어. 잘린 머리를 물고 있는 걸 아줌마가 잘못 본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 개는 아이 머리를 물고 산으로 도망쳤대. 나중에야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려졌어. 술에 잔뜩 취한 아저씨가 홧김에 아이들을, 아우 진짜 쓰레기 같은. 그리고 그 아저씨는 정신이 들자마자 도망쳤겠지. 난장판이 된 집을 버려두고 말이야. 이후에 그 집에서 나는 피냄새를 근처에 있던 들개 한 마리가 맡은 거지. 그리곤 사람 피맛을 실컷 봤겠지. 그 맛을 알아버린 그 개는 도망친 이후로 간간히 사람을 습격한 모양이더라고. 지금도 이 산 어딘가를 돌아다닌다고 그러던데. 어때? 재밌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괴물들이 나타났다. 그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부터 나타난 괴물들은 순식간에 그 수를 불려갔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인간들 대부분은 그 끔찍한 괴물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어쩌면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유일한 인간일지도 모른다. 내가 처음 괴물을 보았을 때 그때의 그 충격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는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 갑작스레 그 괴물과 마주쳤다. 8개의 눈이 곤충처럼 박혀 있었고 온몸이 비늘로 덮여있는 녹색 괴물. 반대로 꺾이는 무릎 관절과 비정상적으로 긴 손가락을 휘두르며 그 끔찍하게 생긴 괴물은 날 공격했다. 너무나 놀란 나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지만 괴물이 나보다 훨씬 빨랐다. 얼마 가지도 못해 난 괴물에 붙잡혀 넘어지게 되었고 도망치기 위해 발버둥 치던 내 눈으로 깨진 유리병이 보였다. 그리고 난 유리병을 집어들고 있는 흰 거파를 휘둘러 괴물을 떨쳐낸 나는 그대로 도망쳤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오던 길, 이 세상은 온통 괴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괴물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무도리도 애를 쓰며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집에 있던 식량은 모조리 챙겨 지하실로 내려온 나는 이곳을 피난처로 간신히 살아남았다.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지하실 한쪽에 난 작은 창으로 밖을 볼 때마다 괴물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렇게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었다. 이곳에 있으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컸지만 지금 나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이젠 식량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단단히 준비를 하고 지하실을 나가는 사다리에 올랐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하실 문 뚜껑을 조심스레 열고 밖으로 나왔다. 지하실 입구는 바닥과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형태였다. 새벽 시간에 골라 나오긴 했지만 안전하다고 하긴 어렵다.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괴물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괴물은 지금 천천히 걷고 있지만 나를 발견하는 순간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다.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난 근처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 문들을 열어봤다. 다행이다. 마침 잠겨있지 않은 집이 있었다. 그리고 집안에 괴물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너무도 조용했다. 즉시 부엌으로 가서 먹을 만한 것을 찾기 시작했다. 라면 몇 개와 통조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챙겨온 가방에 모조리 넣고 돌아서려던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깜짝 놀라 돌아본 그곳엔 괴물이 있었다. 괴물들도 다양한 크기가 있다. 아주 작은 녀석부터 코끼리만큼 큰 녀석까지.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괴물은 다른 괴물들에 비해 상당히 작았다. 덩치가 작으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즉시 행동을 옮겼다. 괴물은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챙겨온 칼로 괴물을 찌르고 그 집을 빠져나와 은신처 쪽으로 뛰어갔다. 아쉬운 대로 챙겨온 이곳으로 며칠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식량 확보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그때 순간 왼쪽에서 찢어질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코뿔소처럼 생긴 커다란 괴물이 나에게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대로 그 괴물에게 부딪혀 한참을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너무 방심한 모양이다. 고기도 들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린애가 살고 있는 집에 강도가 들었다네요. 그리고 그 강도는 어린애를 찌르고 도망쳤다죠. 근데요, 그 강도는 말이죠, 도망가다가 차에 치였다고 하더라고요. 형사로 보이는 두 사람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남자를 보며 이야기했다. 어휴, 천벌받았구만. 아, 그 찔린 애는 좀 어때? 방금 전에 응급실로 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 강도놈 신원조회는 해봤어? 예. 근데 이놈 전과가 있네요. 몇 달 전에 경찰을 찌르고 수배되었던 놈이더라고요. 그대로 도망쳐서 짐 싹 챙겨가지고 잠적했었는데 여기서 걸리네요. 아, 그리고 말이죠. 왜? 뭐가 또 있어? 이 강도는 말이에요, 정신병 진단을 받았었네요. 과대망상에 환각 증세가 있었다고. 얼마 전 난 친구들과 계곡에 다녀왔다. 친구 할머니 집 뒷길을 따라 산을 올라가면 있는 작지만 구색을 갖춘 시원한 계곡이었다. 높은 암벽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꽤 멋스러웠고 굳이 이 성수기에 남들 다 가는 곳에 가서 사람들과 부대끼기 싫었던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물이 흐르는 곳 근처라 벌레도 별로 없어 우리는 할머니 댁에 신세를 지기보다 텐트를 펴기로 하고 날이 어두워지도록 놀았다. 그리고 가져온 음식들을 먹고 물놀이를 하던 중이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열대야가 심해 조심조심 물에서 놀고 있던 와중 친구 A가 갑자기 물 밖으로 나와 고개를 기울이곤 제자리에서 통통 뛰는 것이다. 야, 너 뭐해? 아니, 귀에 물이 들어가서. 나와 다른 친구들은 모두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서로 다 같이 빠뜨리고 뒹굴면서 놀고 있는데 이 중 귀에 물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간 물이 안 빠져. 양쪽 귀가 계속 먹먹하단 말이야. 물풀이라도 귀에 들어가서 저러나 싶어 내가 밖으로 나오자 A는 자기 귀를 좀 봐달라고 했다. 그러나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양쪽 귀를 모두 비추어 봐도 그저 물기
붓기만 조금 보일 뿐. A의 귀는 깨끗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도 그래?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우린 너무 격하게 놀다 보니 문제가 생겼나 싶어 그날은 그대로 자리를 마무리했다. 각자 가져온 이부자리를 펴고 모기장을 내린 채 우리들은 나란히 자리에 누웠다. 물놀이가 가져온 피로가 순식간에 우리의 눈꺼풀을 닫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A는 이제 멀쩡하다며 언제 그랬냐는 듯 물에 뛰어들었고 우리도 그의 뒤질세라 오전이 다 되도록 물속을 나뒹굴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기에 남아있는 식재료를 모아 대강 점심을 때우고 우리가 놀았던 자리를 정리하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올라온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산을 올라가는 게 보였다. 저 사람도 계곡 가나? 여기 유명한 데야? 아니, 우리 가족 거의 10년째 여기 다니는데 우리 말고 한 사람도 본 적 없어. 이상한 일이다 싶어 할머니께 여쭤보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시는 것이 없었고 우리는 그저 근처에 살던 동네 주민이 놀러왔나 하고는 A의 차에 짐을 실었다. 올 때는 기껏해야 2시간 반쯤 걸렸던 길이었으나 성수기라 그런지 올라가는 길은 끝도 없이 길이 늘어져 있다. 2시간 반은커녕 4시간 가까이 차가 밀려 5시쯤 되었을 때도 우리는 아직 고속도로 위였다. 야, 교대할까? 차는 거의 머정과나 다름없었고 4시간을 운전을 하고 있는 A가 피곤할까 싶어 A에게 운전교대를 제안했다. 뒤에 늘어진 다른 친구들은 교대는커녕 물놀이 피로에 골아떨어져 깰 생각도 없어 보였다. A야, 뭐해? 이제 안 바꿔준다? 헌데 A의 상태가 이상했다. 눈도 뜨고 있고 졸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녀석 대답이 없다. A가 장난치는 건가 싶어 안 바꿔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뭐야, 왜 자꾸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장난이면 한 번씩 웃기라도 할 텐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양 반응이 없는 것이다. 전날 일이 생각난 내가 퍼뜩 그의 어깨를 두드리자 A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 쪽을 바라봤다. 오씨, 깜짝아. 뭐야? 너 자고 있는 거 아니었어? 너 뭐 딴 생각하고 있었냐? 왜 자꾸 말을 안 해? 뭐하냐? 왜 입만 뻐끗거려 이거? 예상대로 A는 어젯밤처럼 귀에 이상이 생긴 모양이었다. 나는 이러다 사고 나겠다 싶어 대충 손짓으로 A에게 교대하자고 했고 A도 뭔가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낯빛이 바뀌었다. 뒷자리에 자고 있던 애들도 자리를 바꾸려고 문 여는 소리에 깨어났다. 야, 진짜 아무 소리 안 들려? 안 들려. 뭔가 이상해. 아까까진 그냥 차 안이 조용한가 싶었는데 꼭 머리를 물속에 넣고 있는 것 마냥 먹먹하고 불소리만 들려.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동안 잠에서 깬 친구들이 A와 의사소통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꽤나 큰 소리로 말을 건네도 A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다. 우리는 우선 각자의 집에 들리기 전에 A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다. 고속도로에서 지나치게 발이 묶여 A의 집 근처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어둑어둑한 밤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응급실로 들어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A의 상태를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젠 슬슬 휘청거리기까지 하는 A를 맡겼다. A는 그때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침대에 누웠고 우리는 각자 생각나는 대로 지난밤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는데.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밀검사를 받았던 A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된 것이 없다고 의사는 우리에게 말했다. A는 거기에 더해 MRI까지 들어갔었으나 마찬가지로 신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네. 혈액검사도 정상이고 혹시 몰라 CT도 촬영해 봤습니다만 검출되는 게 없었습니다. 일단은 수액 계속 맞춰드리고 우린 우선 A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연락을 받은 A의 부모님께서는 서둘러 병원으로 바로 오시겠다고 하셨다. 대기할 수 있는 보호자는 한 명뿐인지라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는 친구 한 명만 남고 휴가가 이틀 남은 나를 제외한 친구들은 우선 A의 차를 이용해 각자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서둘러 도착한 A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선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은 어쩐지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다음날 난 잠에서 깨자마자 A의 면회를 가보았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난 A를 만나볼 수 없었다. A의 어머님은 계곡에서의 일을 몇 번 물어보시고는 당장의 검사로는 아무 이상도 없었다고 하셨다. 다만 어지러움 증상은 아침이 되자 나아졌으나 귀의 문제는 이제 날이 밝아져도 해결이 되질 않아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며 안정을 위해 연애는 당분간 힘들겠다고 하시며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셨다. 그 뒤로 며칠간 나도 인터넷을 뒤지거나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물어도 봤지만 물소리가 들리는 병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낸 바가 없었다. 시민성으로 인한 건가 싶어 도서관을 뒤져 공포증에 대해서도 찾아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결국 내 휴가는 끝이 나게 되었고 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 A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 너 괜찮아? 이젠 좀 나아졌어. 오랜만에 만난 그는 무척 수척해져 있었다. A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 나에게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또박또박 말해달라고 했었다. 어지럼증은 많이 가라앉아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귀의 이명은 조금 약해졌을지언정 사라지질 않았다고 내게 말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 수술도 할 수 없고 보청기도 효과가 없어 우선 상태가 좋을 때만 잠시 밖으로 나와 다시 일상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는 중이라고 했다. 그래도 이젠 아주 작은 소리 아니면 들을만해.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쪽 병원도 다녀보는 중이야. A는 가능한 담담한 태도로 말하고 있었으나 언뜻 눈가에 그림자가 스쳤다. 그저 물놀이를 갔었던 것뿐인데 이런 고생을 겪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심할 만도 했다. 그리고 그날은 A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놀러 다녔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노래방에도 영화관에도 갔다.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곳이면 청력이 좀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났다고 했다.
기어코는 술자리까지 갖게 된 A는 몇 시간에 걸쳐 울분을 토했다. A는 괜찮다고 말이야 했지만 결코 괜찮을 리 없었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날 때쯤 눈이 붓도록 울었던 A는 그나마 정신을 좀 차렸는지 내게 고맙다고 말하곤 이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난 비틀거리는 A를 2층에 있던 술집에서 부축해서 내려오는 중이었다. 그러다 문득 계단에 있던 거울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 나도 술에 취해 눈앞에 있는 것이 2개, 3개로 보이는 상태였지만 아무리 봐도 있을 수 없는 것이 내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창백한 손이었다. 검푸른 핏줄기가 보이는 창백하고 퉁퉁 부은 양손이 A의 귀를 짓누르듯이 덮고 있었다. 술을 많이 마셔서 환각을 보는 것일까? 그러나 술에 취해 보이는 헛것이라기엔 너무나도 선명했다. 손은 물속에 아주 오래 있었던 것처럼 쪼글쪼글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A의 등 뒤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말도 안 되는 각도로 기괴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내가 A의 어깨를 부축하고 등을 받쳐 지지하고 있었으니 저런 게 있다면 마땅히 내 손에 뭔가가 닿아야겠지만 혹시나 싶어 더듬어 본 A의 등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한참을 넋이 빠져 있자니 그 손은 마치 내가 봤다는 것을 알아챈 것처럼 스르르 A의 등 뒤로 사라졌다. 속에서부터 역겨운 구토감이 치솟았던 나는 A를 잠시 내려놓고 계단 구석에 하루 종일 먹은 모든 것들을 토해냈다. A를 어떻게든 바래다 주고 간신히 집에 들어오자 다시 한번 욕지기가 치밀었다. 죽은 돼지의 오줌포처럼 푸르스름하게 썩어있던 그 손은 밤새 내 꿈속에서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쓰린 속을 달래며 일어난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낯익은 풍경이 내 두 눈에 꽂혔다. A의 할머니 댁이 있는 그 산이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수차례 연쇄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마 강모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강모 씨는 지난 17일경 본인이 마지막으로 범죄를 저지른 땡땡산의 범죄 현장에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여 신고하였으며 매장에 두었던 피해자 이 모양의 시신을 그리고 문득 떠오른 그때의 그 남자. TV에 나오고 있는 연쇄살인마 강모 씨는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며 봤던 바로 그 남자였다. 검은 모자에 검은 반팔 티셔츠, 청 반바지에 샌들. 얼핏 스쳐 지나가며 봤기에 제대로 봐두지 못했던 그의 복장은 그날 A가 입었던 옷과 거의 다를 것이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양손으로 내 귀를 막았다. 뉴스의 소리가 먹먹하게 멀어지고 나는 마치 물속에 있는 것 같았다.